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스님, 큰일이옵니다. 겨울 동짓달 새벽, 강원도 정선 깊은 산속 작은 산사. 법당 문살에 성해가 하얗게 내려앉고 새벽 안개가 마루를 감쌌다. 동자승 훈이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쌀독에 쥐새끼 한 마리 숨을 구멍도 없사옵니다. 쌀독이 텅 비었어요. 진우 스님은 염주를 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허허, 그게 무슨 큰일이냐? 훈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럼 작은 일이에요? 스님도 사람인데 밥 안 잡수시면 어찌 살아가시렵니까? 소승은 벌써 속이 쓰리옵니다. 스님은 피식 웃었다. 그럼 배고플 땐 참선이나 하거라. 마음이 비면 배도 비는 줄 모르느니라. 그런 소리 마옵소서. 마음은 비어도 배는 비면 안 되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훈이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스님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허허, 이놈의 속은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그러곤 장삼을 여미며 말했다. 복은 구해야 생기고 인연은 찾아야 이어지는 법이지. 네 배를 채우러 다녀오마. 스님, 눈이 저리 퍼붓는데 정말 내려가실 거예요? 길도 미끄러운데 내일 가시면 안 되옵니까? 오늘 밟은 자리가 내일 길이 되는 법이다. 걱정 말거라. 금방 다녀오마. 스님은 삿갓을 눌러쓰고 절을 나섰다. 훈이는 마당 끝에 서서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두 손을 모았다. 나무아미타불. 스님 발에 동상 안 걸리게 해주시옵소서. 산길을 벗어나자 마을이 보였다. 초가 지붕마다 눈이 수북히 쌓이고 굴뚝 연기가 힘없이 피어올랐다. 스님은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다. 시주 좀 청하옵니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아이고, 올해는 우리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오. 절에 쌀이 없으면 부처님이 주시겠지? 문짝이 쾅 닫혔다. 진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집. 스님, 우리 집엔 애가 넷이라오. 쌀독은 바닥 드러낸 지 열흘이고 죽을 쑤어도 물이 더 많소이다. 세 번째 집. 시주는 무슨 개뿔. 절에서 밥 빌어 먹을 생각 말고 땅이나 파서 감자라도 캐시오. 네 번째 집에서는 대문도 열리지 않았다. 다섯 번째 집에서는 개가 지저댔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을 끝자락, 커다란 기와집 하나가 눈 속에서 번쩍였다. 대문 앞에서 하인 하나가 팔짱을 낀 채 비웃었다. 스님, 시주 얻으러 오셨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하오. 하하, 참 딱한 꼴이로다. 온종일 돌아다닌 모양인데 빈손이라니. 어디 한 푼어치라도 얻어오셨어? 스님은 합장하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의 길은 걸음마다 인연을 쌓는 법이라 하오. 사내종이 코웃음을 쳤다. 말은 번드르르 하구먼. 우리 마님께서는 그런데 손 안 대시오.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오. 바로 그때 안쪽에서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절간 중이옵니다. 시주를 구걸하러 왔다 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드리거라. 잠시 후 마님이 직접 마당으로 나왔다. 쪽진 머리에 비녀 하나, 소복한 치마 저고리. 얼굴은 고왔지만 눈빛은 서늘했다. 그녀가 스님을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느 절에서 오셨소? 이 고을 북쪽 달마산자락 청운함이옵니다. 마님은 스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시오? 공양미 조금만 시주해 주신다면 절 식구들이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르더니 마님은 하인을 불렀다. 쌀 한 말 퍼드려라. 예? 마님, 한 말은 너무 많지 않사옵니? 한 말이라 하였다. 단호한 말에 하인은 마지못해 자루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지게를 가져오게 하고는 부드럽지만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메고 가시죠.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요. 하인이 지게에 쌀자루를 올렸다. 그 순간 스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큰 은혜 입었사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 댁에 머무를 것이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돌아서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스님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절을 했다. 눈송이가 그녀의 어깨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스님은 다시 길을 걸었다. 쌀 한 말을 등에 진 진우 스님의 어깨가 점점 내려앉았다. 해는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고 눈발은 점점 굵어졌다. 아이고, 부처님, 이 짐만이라도 좀 가볍게 해주시지. 진우가 헉헉거리며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이 못된 년이 또 물을 쏟았어! 순간 스님의 발이 멈췄다. 저 목소리엔 사람을 얼릴 만큼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소리가 커다란 기와대문 안쪽에서 울려오자 진우는 살며시 담장 너머를 엿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얼음물에 젖은 두 손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그 앞엔 회초리를 든 마님이 독사처럼 서 있었다. 그 쓸모없는 손으로 뭘 안다고 빨래를 맡긴 거냐? 물 한 바가지를 엎질러서 천을 다 버려놨구나! 마님의 목소리는 겨울 강물보다 차가웠다. 여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마님, 용서하옵소서. 물이 너무 차서 손이 말을 듣지 않았사옵니다. 입만 살았구나! 손은 못 쓰면서! 마님이 회초리를 번쩍 들어올렸다. 바로 그때 그만하시죠. 스님이 기와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단호히 외쳤다. 그 소리에 마님이 화들짝 몸을 돌렸다. 뭐야? 당신은? 중놈이 남의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게냐? 진우는 천천히 합장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받는 일을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보지? 세상 일이 자비 한마디로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은 왜 있겠소? 이년은 빚 대신 들어온 노비요. 왜? 그 빚을 중이 대신 갚아주기라도 알겠냐? 진우는 잠시 마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에 지게를 내려놓았다. 그 위엔 방금 다른 집에서 시주받은 쌀 한 마리 얹혀 있었다. 제가 가진 건 이것뿐이요. 이 쌀 한 말로 빚을 갚겠소. 뭐라고? 스님의 말에 마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허참, 노비값이 어찌 쌀 한 말에 된다는 말이오? 도둑놈 심보구먼.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허나 이것밖에 없소이다. 마님은 잠시 쌀자루를 노려보다가 씩 웃으며 말했다. 좋소, 데려가시오. 이 아이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밥만 축내니 나도 골치가 아팠소. 쌀 한 마리면 그냥 거저주는 거요. 마님은 여인을 향해 손짓하며 비웃었다. 운 좋은 년이구만. 한겨울에 쌀 한 말 값에 팔려가다니. 그 인연 과연 얼마나 갈는지 두고 보지. 그녀는 회초리를 툭 던지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스님은 얼어붙은 여인을 조심스레 일으켰다. 일어나시오. 춥겠소. 산은 좀 멀지만 올라가면 따뜻하오.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죄 많은 몸이옵니다. 진우 스님은 눈 내리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죄 많은 몸일수록 눈이 덮어주는 법이오. 여인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안고 스님을 따라 산길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오르던 진우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여인은 얇은 옷 하나에 맨발이나 다름없는 너덜너덜한 집신을 신고 있었다. 발끝은 이미 새파랗게 얼어 있었다.
스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장삼을 벗어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이거라도 입게. 이러다 정말 얼어 죽겠소. 스님은 어찌... 나야 걷다 보면 따뜻해질게요. 진우 스님은 또 자신의 두꺼운 버선을 벗어 그녀의 발에 신겨주었다. 이제 좀 낫겠소.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왠지 그 슬픈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다. 스님, 이런 은혜 어찌 있겠사옵니까? 저 같은 미천한 사람 때문에 귀한 쌀을 잃으셨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은혜가 아니오. 추운 사람에겐 따뜻함을, 배고픈 사람에겐 한 줌 밥을. 그게 인연이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산길을 걸었다. 진우 스님이 빈지게를 다시 매자 그 위엔 이제 쌀 대신 새로운 인연이 실려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엔 묘하게도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었다. 스님과 아리가 산길을 오를수록 눈발이 점점 굵어졌다.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는 곳, 바로 청운암이었다. 스님, 문 밖에서 동자승훈이가 펄쩍 뛰어나왔다. 왜 이제 오시옵니까? 스님! 해는 진작 졌고 바람은 칼같사온데 호랑이라도 만나셨으면 어쩌시려 했사옵니까? 스님 눈 덮인 어깨를 털며 빙그레 웃었다. 허허. 이런 날엔 호랑이도 제 굴 속에서 이불 덮고 있겠지? 그 말씀이 농이시옵니까? 스님! 훈이가 볼멘 소리를 하다 말고 그제야 스님 뒤에 선 낯선 여인을 보고 입을 딱 벌렸다.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은 여인의 머리끝에는 아직 눈송이가 녹지 않았다. 스님! 근데 저분은 누구시옵니까? 진우 스님이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다.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지내리 일세. 이름은 아리라 하더구나. 훈이는 아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스님의 손을 살폈다. 근데 스님, 또 빈손이시옵니까? 시주는요? 곡식은요? 설마 오늘도... 스님이 멋쩍게 뒷머리를 긁었다. 인연이란 게 참 묘하더구나.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허나 쌀보다 더 귀한 인연을 얻었으니 오늘은 빈손이 아니지. 에이, 그러면 오늘 저녁도 또 된장국이겠네요. 물에 된장만 풀어서 훌훌 마시는... 허허. 배는 고프나 입은 여전하구나. 아리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훈이는 볼을 부풀리며 투덜댔다. 웃지 마세요. 진짜 맛없다니까요? 그날 밤 스님은 절 한켠의 작은 방 한 칸을 아리에게 내주었다. 바람이 덜 드는 조용한 방이었다. 이제 여기서 푹 쉬게. 몸부터 추스르고 보세. 아리가 깊이 머리를 숙였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평생은 무슨. 내일 아침까지만 기억하면 되지. 스님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문을 닫으려는데 잠깐만요. 훈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쏙 내밀었다. 아리누이, 손은 괜찮으세요? 아까 완전 얼어붙었더이다. 응, 이제 괜찮아. 고마워. 기다리세요. 훈이는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야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요. 손 담그세요. 밖이 얼마나 추웠는데요. 아리는 놀라며 손을 담갔다. 얼어붙었던 손끝이 천천히 녹으며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 훈아. 너 참 착하구나. 에헴,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아리가 머뭇거리며 품속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는 검게 그을린 고구마 서너 개가 아직 미지근하게 열기를 품고 있었다. 이거 마님 댁에서 몰래 챙겨두었사옵니다. 혹시나 싶어 품에 넣어왔지요. 많진 않사오나 함께 나눠 드시지요. 훈이의 눈이 번쩍 빛났다. 고구마요? 진짜 고구마 맞지요? 작은 손이 허겁지겁 뻗다 멈췄다. 아리가 먼저 하나를 스님께 내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님도 드시지요. 이 고구마 냄새가 참 따뜻하구나. 맞아요, 스님.
훈이는 벌써 한입 베어 물고 환히 웃었다. 세상에 이렇게 단 고구마는 처음이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등잔불 아래 둘러앉아 고구마를 나눠 먹었다. 바깥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그 방 안마는 봄날처럼 따뜻했다. 스님, 아리가 조용히 물었다. 빈손으로 돌아오셔도 괜찮으신가요? 빈손이라. 스님이 고구마를 한입 베어 물며 고개를 저었다. 이리 따뜻한 고구마를 얻었는데 어찌 빈손이라 하겠는가? 훈이가 볼을 빵빵하게 부풀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맞싸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눈 내리는 밤, 청운함에 잔잔히 퍼져나갔다. 아리는 새벽마다 훈이와 함께 우물물을 길어오고 스님은 마당을 쓸었다. 점심이 가까워지면 아리의 손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훈아, 물 끓으면 나물 넣어라. 예, 근데 스님, 이게 나물이옵니까? 풀이옵니까? 허허, 손에 잡히면 다 풀이요. 입에 들어가면 다 나물이니라. 그럼 마당의 잡초도 나물이옵니까? 그것도 삶아 보거라. 네가 먹으면 알게다. 스님의 웃음에 아리가 소리 없이 웃었다. 쌀 한 마를 인연으로 청운함에 들어온 아리는 이내 절 생활에 익숙해졌다. 스님과 훈이와 함께 약초를 캐고 절 뒤편 텃밭에는 파와 상추, 무, 그리고 깻잎을 심었다. 훈이는 삽질하다 넘어지고 아리는 흙 묻은 손으로 웃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어느새 한 가족이 되었다. 산새 소리, 밥 짓는 냄새, 저녁 종소리 속에 청운함의 하루가 고요히 흘러갔다. 그날 밤, 법당의 등불 하나가 잔잔히 깜빡였다. 스님은 조용히 염주를 굴리며 아리에게 물었다. 아리야, 어찌하다 남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느냐? 아리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불빛 아래 눈망울이 흔들렸다. 어머니가 홀로 절 낳으셨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장애나가 품팔이를 하시며 겨우겨우 사셨지요. 그러다 병이 드셨사옵니다. 약값도 없고 먹고 살기 힘이 들어 마님 댁에서 쌀을 꺼왔사옵니다. 한 말, 두 말, 갚을 길이 없어지고 목이 메었다. 그 빚 대신에 제가 그 집 종으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쥐었지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어머니는 제가 끌려가던 날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씀만 남기시더이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숨을 거두셨사옵니다. 스님은 한참을 아리의 눈을 바라보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어떤 얼굴이 스쳐갔다. 17년 전 어느 여름, 승복을 입지 않은 진우는 20대 후반의 젊은 무인이었다. 전란의 뒤끝, 머물 곳을 잃은 채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이내 어둠이 산을 삼켰다. 산짐승들이 튀어나왔다. 검을 휘두르던 찰나 발밑이 무너졌다. 그는 비탈을 굴러내리며 바위에 부딪혔다. 왼다리에 깊은 상처가 나 피가 흘러내렸다. 비틀거리며 산길을 헤매던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 낡은 초가 한 채 그는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잠시만. 문이 삐걱 열리며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시옵니까? 진우는 숨을 고르며 허리를 굽혔다. 지나가던 무인이요. 산짐승에게 습격을 받았소. 피 좀 먹게 해주시면.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젖혔다.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그녀는 바구니에서 헝겊과 약초를 꺼냈다. 진우가 낮은 숨을 몰아쉬었다. 민폐를 끼치는군요. 민폐는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녀의 따뜻한 손이 상처에 닿았다. 이건 약초를 짓지은 것이옵니다. 좀 쓰리실 거예요. 괜찮소. 그날 이후 그는 며칠 동안 초가에 머물렀다. 낮에는 마당에 장작을 패고 밤이면 여인이 다려주는 약차를 마시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비가 내리던 날엔 두 사람이 처마 아래서 빗소리를 함께 들었다. 그날 저녁 호롱불이 잔잔히 흔들리는 방 안에서 명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은 전염병으로 떠났사옵니다. 혼인한 지 고작 한 해만이었죠. 그 뒤로 이 초가에 홀로 들어 살고 있사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누군가를 들이기 두려워서 그저 이 산속에서 조용히 살다 가려 했지요. 진우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날 밤 등불은 천천히 꺼졌고 두 사람의 조용한 숨결만이 어둠 속을 채웠다. 안개가 자욱한 이튿날 새벽, 진우는 문 앞에 섰다. 이 은혜 잊지 않겠소. 그 한마디만 남긴 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전장. 피와 연기, 불타는 마을, 사람이 사람을 베는 소리. 그는 힘없이 검을 땅에 떨어뜨렸다. 내 손으로는 더는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구나. 그날 이후 진우는 군영을 떠났다. 검을 내려놓고 머리를 깎았다.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산속 절로 들어가 그는 그렇게 스님 진우가 되었다. 그날 밤 회상을 마친 스님은 법당의 등불 아래 앉은 아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꾸만 옛 여인 명예의 얼굴이 겹쳐졌다. 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어리석은 마음아, 아직도 미련을 놓지 못하느냐? 그의 손에 쥔 염주가 천천히 굴러갔다. 얼마 뒤 깊은 산속 산사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았다. 눈 녹은 처마 끝에는 새싹이 돋고 산새 소리가 고요한 절집을 깨웠다. 그때 멀리서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지난 겨울 쌀 한 마를 시주했던 마님이었다. 아니, 마님께서 이런 첩첩산중까지 어인 일이시옵니까? 마님이 고운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니요. 그저 눈 오던 날의 스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말이요. 봄 기운이 드니 괜스레 발길이 이리로 향하였나이다. 진우가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험한 산길을 어찌 올라오셨는지요? 늙은 몸도 봄볕을 받으니 젊어지는 것 같구려. 마님이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절 뒤편에서 아리가 채소 바구니를 안고 나왔다. 스님, 공양 준비가 다 되었사옵니다. 그래, 아리야, 수고 많았구나. 스님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목소리에 마님의 웃음이 멎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아리의 얼굴을 본 찰나 잠깐, 너는? 아리가 당황스레 고개를 들었다. 예? 저를 아시옵니까?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섰다. 네 왼팔을 좀 보여주겠니? 아리가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조심스레 소매를 걷었다. 하얀 팔목 안쪽에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히 드러났다. 아! 마님이 신음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 이 반점은. 아니야, 틀림없어. 내 동생 명예의 딸이 분명해. 진우 스님이 놀라 다가왔다. 마님, 진정하시옵소서. 대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마님은 흐느끼며 아리의 손을 꼭 잡았다. 스님, 이 아이의 어미가 바로 제 친동생이옵니다. 아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쥔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푸른 채소가 바람에 흩어졌다. 마님, 지금 무슨 말씀을... 진우 스님도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다. 마님, 그게 대체... 마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리는 태어날 때부터 팔에 붉은 큰 반점이 있었소. 그 반점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이다. 얼굴도 그렇소. 어릴 적 우리 명예를 꼭 빼닮았구나 싶었지요. 어릴 때 본 그 얼굴 그대로이옵니다. 앉으시오, 스님. 이야기가 좀 길 것 같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동생 명예는 20에 과부가 되었지요.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고 나서 홀로 외딴 산골 초가로 들어가 살았소.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이다.
마님이 씁쓸하게 웃었다. 과부가 아이를 뱄다 하니 온 동네가 난리였지요. 망측한 년, 돌로 쳐 죽여라. 나조차도 체면 때문에 모른 척했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다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해서 찾아갔죠. 그때서야 그 애가 털어놓더이다. 진우 스님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아이 아버지는 산길에서 만난 무인이었다 하더군요. 산짐승에게 쫓겨 다리를 다친 채 쓰러져 있었는데 명예가 구해서 며칠 돌봐줬다고. 진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키 크고 인상 좋은 사내였는데 왼쪽 어깨에 칼자국이 깊게 있었다고 하더이다. 허나 이름은 끝내 묻지 못했다고. 진우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럴 리가. 그러고 몇 해 뒤 정선장터에서 그 무인을 다시 봤다더군요. 그런데 이미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있더라고. 쨍그랑 진우가 들던 찻잔이 완전히 깨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동생은 차마 말을 못했다더이다. 속세를 떠난 스님께 어찌 아이가 있다고 하겠냐며. 마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 뒤로 병이 깊어져 결국 홀로 숨을 거두었지요. 뒤늦게 들었사옵니다. 아이는 빚 대신 여종으로 팔려갔다 하더이다. 법당안이 죽은 듯 고요해졌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님, 혹시 그 동생분이 홍미산자락 오동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외딴 집에 사셨습니까? 마님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허나 그걸 어찌. 아쏘, 바로 그 집이었소. 진우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하늘이셔, 이런 일이. 제가 그 무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10여 년 전 늦가을 늑대 때 쫓겨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그 여인이 저를 구해주었소. 사흘 밤낮 열을 식혀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근데 내 아이를 가졌을 줄이야. 그가 두 주먹을 쥐었다. 떠나는 날 새벽 마당에서 배웅하던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소. 그때 한마디라도 더 나눴더라면. 진우가 가슴을 내리치며 말했다. 이 못난 놈, 그때 그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구나. 한 번만 뒤돌아봤어도, 한 번만. 그때 삐그덕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아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럼 스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옵니까?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부녀의 눈이 마주치자 아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럼 정말 제 아버지이시옵니까? 지금껏 그리도 절 아껴주신 게 그런 이유였습니까? 쌀한 말로 절 구해주신 것도 다 인연이었사옵니까? 진우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아리야, 아버지! 아리가 진우의 품에 뛰어들었다. 마님이 훌쩍이며 말했다. 쌀 한 마리 이런 인연을 만들 줄이야. 하늘도 참 잔인하면서도 자비롭구나. 진우가 아리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내 딸아.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봄바람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때 문 밖에서 고사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밥은 언제 드세요? 공양밥 다 식겠사옵니다요. 훈이가 뾰로통한 얼굴로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러다 눈물 범벅이 된 세 사람을 보고 멈칫했다. 스님, 다들 왜 우시옵니까? 소승이 뭘 잘못했사온지. 그러다 스님이 눈가를 훔치며 피식 웃었다. 아리도 눈물 사이로 웃음을 터뜨렸다. 훈이가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도 밥은 먹고 울어야지요. 안 그럼 된장국 식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이 법당 가득 번졌다. 그날 청운함에는 눈물보다 따뜻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쌀 한 말의 인연은 그렇게 눈물과 미소로 완성되었다. 내 말이 우습소? 설화당의 목소리가 낡은 초가지붕을 흔들었다.
그 혼처는 절대 들이지 마시오. 김대감댁 제사불이 꺼질 수도 있다 했소이다. 조선 후기 경기도 안성 비탈진 골목 끝에 자리한 설화당 무당집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번졌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고개를 돌리고 장사치들은 짐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설화당의 말이라면 함부로 흘려들을 수 없었다. 향냄새 자욱한 방 안, 고시 부인은 두 손을 떨며 무릎을 모았다. 안성에서 땅으로 이름난 김대감 댁의 안주인이지만 설화당 앞에만 서면 어린아이처럼 작아지곤 했다. 정말 그리 큰 화가 따르겠소? 고시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설화당은 눈을 가늘게 뜨고 북채를 바닥에 툭 내려놓았다. 손톱에는 붉은 봉순물이 말라붙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채 사이로 매서운 눈빛이 번뜩였다. 내가 괜히 입을 여는 줄 아시오? 설화당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난번 대감마님 병환 때도 의원들이 다 손 놓았을 적에 누가 살 길을 열어주었소? 그 말에 고시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다. 몇 해 전이었다. 김대감이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던 날. 안성의 의원들이 줄줄이 다녀갔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밤마다 숨소리가 가늘어질 때마다 집안 식구들은 혼백상을 준비해야 하나 두려워했다. 그때 설화당이 불러들인 치성이었다. 밤새도록 푸닥거리가 이어지고 북소리가 새벽을 깨우던 다음 날. 거짓말처럼 김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약 한 첩 먹지 않고 침 한 대 맞지 않았는데도 고시 부인의 마음이 설화당에게 완전히 붙들린 것은 그날 이후였다. 알겠소. 보살이 시키는 대로 하겠소이다. 고시 부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다. 며칠 뒤 김대감 댁 사랑채. 대감마님, 한양에서 혼처가 들어왔다 하옵니다. 하인이 조심스레 전가를 올리자 고시 부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가문은 어떠하더냐? 글공부로 이름난 집안이라 하옵니다. 문중에서 벼슬아니가 여럿 나왔다 들었사옵니다. 얼굴은? 단정하다 하옵니다. 그날 저녁 사주단자가 설화당 무당집으로 보내졌다. 향냄새 자욱한 방 안. 설화당은 북끝으로 천천히 사주를 짚어 내려갔다. 내 기둥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윽고 북채를 탁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고시 부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 그러시오? 사주가 맞지 않소이다. 기운이 서로 잡아먹는 팔자요. 혼례를 강행하면 집안에 탈이 이어질 것이오. 그 말 한마디에 혼처는 물거품이 되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주단자가 들어왔다. 이번엔 부잣집 딸이었다. 시집살이 걱정 없을 만큼 혼수도 넉넉하다고 했다. 그러나 설화당의 답은 같았다. 이건 더 흉하오. 어인일이옵니까? 살이 겹쳐 들었소. 이런 팔자는 혼인 후 3년 안에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죽어나간다 했소이다. 고시 부인의 손이 떨렸다. 그렇게 몇 번이고 혼처가 깨졌다. 안성장터에서는 슬슬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김대감 댁 첫째 도련님, 팔자가 세다더라. 귀신이 붙었나 보지 뭐. 무당 말만 듣고 혼처를 자꾸 거절한다더라. 고시 부인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그때였다. 설화당 보살이 향을 꽂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아주 괜찮은 처자를 하나 알고 있소이다. 고시 부인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한양에서 사는 처녀인데 마음씨도 곱고 인물도 단정하다 하더이다. 무엇보다 팔자가 참 기라오. 정말이요? 그래서 말인데 아드님과 사주를 맞춰볼 생각은 없으시오? 며칠 뒤
두 사람의 사주가 마주 놓였다. 설화당의 눈이 번뜩였다. 기가 막히오. 예? 이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오면 김대감 댁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는 격이오이다. 고시 부인의 입이 벌어졌다. 그게 사실이오? 내 평생 이런 궁합은 처음이오. 지체하지 마시고 당장 혼담을 정하시오. 며칠 뒤 초여름 볕이 기와지붕 위에 내려앉던 날 한양에서 내려온 가마가 김대감댁 대문 앞에 멈춰섰다. 붉은 장막이 거치자 수수한 옷차림의 한 처녀가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다. 소녀 향미라 하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리옵니다. 말끝이 부드럽고 얘가 반듯했다. 얼굴은 화사하지 않았으나 정갈하고 단정했다. 고시 부인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놓였다. 그래. 얼굴도 고우니 집안이 환해지겠구나. 며칠 지나지 않아 혼례가 치러졌다. 붉은 초롱불이 마당에 줄지어 달리고 북소리가 안성마을을 흔들었다. 첫째 아들 준호는 신부를 바라보며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향미 또한 남편 곁에 서면 말투가 한결 더 공손해졌다. 서방님, 오늘은 약차를 조금 더 드시는 게 좋겠사옵니다.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김대감도 고개를 끄덕였고 고시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역시 그 보살이 용하긴 용하다니까. 처음 몇 달은 정말 그러했다. 그러나 안채문이 닫히고 사람들 눈이 사라지면 그녀의 얼굴이 슬쩍 달라졌다. 거기 물은 아직도 안 데웠느냐? 여종이 허둥대며 달려오자 향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마님이냐? 네가 마님이냐? 눈치껏 움직이지 못할까? 조금 전까지 공손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둘째 아들 준식이 과거의 급제에 진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이 안성장터를 뒤흔들었다. 이제 준식이만 장가 보내면 되겠구나. 그러나 사주단자가 설화당 무당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결과는 같았다. 이건 안 돼요. 여자가 너무 세요. 이런 팔자는 남편 기를 다 빨아먹는다 했소이다. 혼처가 줄줄이 끊겼다. 그때였다. 설화당이 북채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하나 알아봐 줄까 하오. 얼마 전 울먹이며 찾아와 신세 한탄을 늘어놓던 안악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다. 며칠 뒤 설화당은 외딴 마을의 초가집을 찾았다. 글만 읽는 선비 남편, 품팔이로 겨우 버티는 집안, 시집 못 간 딸 하나. 이 집이면 딱이네. 김대감 댁 아시지요? 예? 과거 급제한 둘째 아들 준식 도련님 말이요. 그 집과 인연을 맺어볼 생각 없으시오? 안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며칠 뒤 김대감 댁 사랑채. 김대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인, 너무 그 무당 말만 믿는 것 아니요? 고시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허나 그 무당 말이 귀신같이 맞는 건 대감마님도 아시잖소. 준식이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때 향미가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설화당이 용하긴 한가 봅니다. 저도 그 인연으로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준호가 강정을 씹으며 웃었다. 그건 맞지. 우리 각시를 얻었으니 말이오. 사랑채의 웃음이 흘렀지만 김대감의 눈빛만은 어딘가 무거웠다. 며칠 뒤 혼사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 혼례일 이틀 전 김대감 댁 안채는 분주했다. 혼례 준비로 하인들이 오가고 부엌에서는 떡을 찌는 김이 피어올랐다. 고시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향미를 불렀다. 며느라, 신부 집안이 형편이 그리 어렵다는데 괜찮겠느냐? 향미는 부채질을 하며 느긋하게 웃었다. 어머님,
설화당이 점지한 인연인데요. 팔자가 좋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 그렇지만 인물이 별 볼 일 없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리저리 걱정이 되는구나. 그게 어찌 큰일이옵니까? 사람을 보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온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향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으면 더 좋지. 내가 다루기 편할 테니. 혼례날 아침. 초여름 햇살이 기와 끝을 붉게 물들이던 시각. 신부 가마가 대문 앞에 멈춰섰다. 마당에 모인 식구들과 하인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붉은 장막이 천천히 걷히고 수줍게 고개를 숙인 신부가 발을 내딛었다.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다. 신부의 얼굴이 붉은 족두리 아래로 살짝 드러났다. 눈썹은 버들잎처럼 가늘고 피부는 백옥같이 희었다. 입술은 홍화 물들인 듯 붉고 코는 오똑했다. 하인 하나가 그만 입을 떡 벌렸다. 고시 부인도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어머나! 신부는 예를 갖추어 공손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인사드립니다. 하복자라 하옵니다. 부족하오나 배우며 살겠습니다. 목소리마저 맑고 또렷했다. 가난한 집안이라 했건만 선비 집안의 말씨가 그대로 배어 있었다. 한쪽에 서 있던 향미의 얼굴이 굳었다. 눈이 커지고 무의식 중에 침을 꿀꺽 삼켰다. 뭐야, 인물이 별 볼 일 없는 계집이라더니 아니잖아. 준식은 신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혼례 내내 눈을 떼지 못했다. 김대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참 복스럽게 생겼구나. 우리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소. 고시 부인도 환하게 웃었다. 설화당 말이 맞았구나. 복덩이가 또 들어왔어. 그러나 향미만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저 계집 보통이 아니야. 혼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복자는 빠르게 집안 살림에 적응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왔고 부엌에서는 능숙하게 불을 지폈다. 여종들이 슬쩍슬쩍 곁눈질했다. 가난한 집 딸이 손은 참 야무지네. 그러나 향미는 달랐다. 복자가 나무를 묻히고 있을 때 향미가 한 입 먹어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다. 둘째 동서 장맛이였구나. 아버님 입맛은 까다로우니 잘 배워야 할 것이야. 복자가 고개만 숙이는가 싶더니 조용히 대꾸했다. 형님, 장맛은 짜다 하여 늘 좋은 것이 아니옵니다. 아버님 병환도 있으시니 짠맛을 줄이리라 하신 의원 말씀이 있어옵니다. 향미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 복자는 더 조용히, 더 또렷하게 말했다. 형님께서 집안 살림을 맡으셨으니 어른들 몸부터 살피시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지옵니다. 바른 말. 너무 바른 말이라 반박하기가 어려웠다. 향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어느 날 저녁 고시 부인이 안채의 식구들을 모았다. 내일 장에 나가려 하는데 무얼 사오면 좋겠느냐? 향미가 얼른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즘 무명이 좋다고 들었사옵니다. 장터 서쪽 행랑의 무명이 질이 좋다 하니 거기서 사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고시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복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서쪽 행랑은 아니옵니다. 향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말이냐? 저번에 아버님께서 그곳 무명을 사오셨는데 물이 들질 않아 다시 돌려보냈다 들었사옵니다. 차라리 동쪽 면포전이 낫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무릎을 탁 쳤다. 아, 맞다. 내가 깜빡했구나. 복자 네 말이 맞다. 향미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향미가 안채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일부러 바늘을 마루 틈새로 떨어뜨렸다. 아이고, 바늘이 떨어졌네. 동서야, 좀 주워다오. 마루 틈새는 좁고 깊어서
손가락을 넣으면 다치기 십상이었다. 복자가 천천히 일어나 틈을 들여다보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뒤 복자는 손에 말랑한 떡반죽을 들고 돌아왔다. 반죽을 마루틈에 살짝 눌렀다가 조심스레 떼어내자 가느다란 바늘이 반죽에 붙어 딸려 나왔다. 복자가 두 손으로 바늘을 받쳐 내밀었다. 형님, 바늘 여기 있사옵니다. 향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복자는 단정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며칠 뒤 향미가 창백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요즘 제 몸이 좀 안 좋사옵니다. 한양에 명의가 있다는데 가서 진맥을 받아볼까 하옵니다. 한양까지? 그럼 노자가 꽤 들겠구나. 그게 20냥이면 될 것 같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망설이는데 또 복자가 나타났다. 어머님, 형님께서 어디가 불편하신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향미가 인상을 찌푸렸다. 동서가 나설 일은 아닌 듯하구나. 아니옵니다. 다만 제 친정아버님께서 의서를 많이 읽으셨기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여쭙는 것이옵니다. 고시 부인이 눈을 빛냈다. 그래? 복자 네 친정아버지가 의서를 아시느냐? 예, 동의보감도 읽으시고 본초 강목도 공부하셨사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옆에서 듣고 자랐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향미에게 물었다. 첫째야, 어디가 불편하더냐? 향미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옵니다. 복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평이산을 다려 드시면 나으실 듯 하옵니다. 안성약방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 굳이 먼 길 나서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손뼉을 쳤다. 그래, 그게 낫겠구나. 복자야, 네가 약을 좀 다려주겠느냐? 예, 어머님. 향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또 며칠 뒤 안채 사랑방. 향미가 고시 부인 곁에 바짝 다가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 며칠 꿈자리가 뒤숭숭하옵니다. 설화당에서도 집안액을 한번 막아야 한다 하였사옵니다. 고시 부인이 눈을 크게 떴다. 액막이라 그리 급한 일이더냐? 향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냥 두면 서방님 운이 막힐 수도 있다 하옵니다. 간단히 부적을 모셔두면 된다 하니 큰일은 아니옵니다. 그래? 그럼 무엇이 필요하더냐? 향미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게 말했다. 향과 종이, 재물값까지 합치면 20냥쯤 들 듯하옵니다. 고시 부인이 잠시 망설이는데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복자가 차를 들고 들어오며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잠시 말씀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향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중이다. 나중에 하거라. 그러나 고시 부인이 손짓했다. 아니다. 무슨 일이냐? 복자가 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장터에 말이 돌기를 요즘 부적을 핑계로 노자를 과하게 받는 무당이 있다 하옵니다. 향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설화당을 의심한다는 게냐? 복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히 그런 뜻은 아니옵니다. 다만 큰 돈이 오가는 일이라면 아버님께 먼저 여쭙는 것이 도리라 여겨지옵니다. 고시 부인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대감께도 한번 여쭤보는 게 좋겠구나. 향미의 손끝이 소매 속에서 움찔 떨렸다. 복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밤 복자는 방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형님이 왜 저리 자꾸 돈을 달라 하실까? 처음엔 그저 형님이 욕심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니 이상했다. 한양에 다녀온다던 일도, 액마기를 해야 한다던 말도 곱씹어 생각해보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복자는 장터에 나갔다.
두부 면모를 받아 집장 바구니에 담고 소금 한 줌과 실 몇 타래를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때였다.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향미였다. 치마를 휘날리며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복자는 무심코 뒤를 따라갔다. 향미가 설화당 무당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형님이 왜 저기를? 복자는 두부 바구니를 더 꼭 쥐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설화당 무당집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향미의 목소리였다. 평소 시부모 앞에서 내던 그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다. 아니, 내가 그년 때문에. 향미는 팔짱을 낀 채 녹이 어린 숨을 내뱉고 있었다. 분명 별 볼 일 없는 처녀라 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인물이 저리 고울 줄 누가 알았냐고요. 설화당이 낮게 웃었다. 그렇다고? 네가 당한 아이냐? 지금 복자 때문에 땅도 못 사고 돈도 못 받아요. 어머님이 돈꾸미 꺼내려 할 때마다 그년이 끼어든다고요. 아주 지가 대감댁 안주인인 줄 알아?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설화당이 묻듯 말했다. 그게 사실이냐? 그 순간이었다. 향미가 성질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어머니, 그럼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요. 문 밖에서 듣던 복자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복자는 반사적으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그 찰나 손에서 힘이 풀렸다. 두부가 든 집장 바구니가 바닥에 퍽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복자는 그대로 몸을 돌려 달아났다. 안에서 문이 쾅 열렸다. 향미가 사나운 눈빛으로 밖으로 뛰쳐나왔다. 누구냐? 골목엔 이미 사람 하나 없었지만 바닥에 작은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복자가 허둥대다 놓친 돈주머니였다. 엿듣고 간 게 틀림없어. 설화당이 뒤에서 물었다. 괜찮겠느냐? 향미는 주머니를 꽉 쥐었다. 알아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복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새로 산 두부와 나물이 들려 있었다. 부엌에 짐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온 복자는 문을 닫았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복자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혼잣말을 했다. 아니 그럼 형님이 설화당의 딸이라고?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복자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형님이 무당의 딸이라면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온 것도 계략이었을까? 그리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한 것도 땅을 사자고 한 것도 전부 무당과 짜고 한 일이었을까? 그럼 나도 무당이 점지했다고 했는데 왜지? 복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속고 있는 건가? 복자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을 때였다. 동서. 등 뒤에서 향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향미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예, 형님. 어제 장에는 잘 다녀왔느냐? 복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 두부와 나물을 사왔사옵니다. 그래. 혹시 장에서 이상한 건 못 봤느냐? 향미가 한 걸음 다가섰다. 이상한 것이라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장터에 좀도둑이 많다고 해서 말이지. 향미의 눈이 복자의 얼굴을 훑었다. 혹시 돈주머니를 떨어뜨린 적은 없느냐? 복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복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정말이냐? 예, 방 안에 두었사온데 지금 가져오겠사옵니다. 향미는 잠시 복자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괜찮다.
향미가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보며 복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들켰나? 아니야. 확실하진 않을 거야.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형님이 의심하고 있어. 그날 저녁 사랑채. 김대감은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요즘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설화당 무당의 말만 듣고 모든 일을 정하는 고시 부인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복자였다. 들어오너라. 복자는 쟁반에 차를 받쳐 들고 들어왔다. 공손히 상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국화차옵니다. 눈이 피로하실 때 줬사옵니다. 김대감이 찻잔을 들며 물었다. 얘야, 네 친정아버지께서 글을 많이 아신다 했지? 예,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으셨으나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사옵니다. 그래서 네가 일이 총명한 게로구나. 김대감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며느라, 혹시 네 혼사도 무당이 점지했다고 들었느냐? 복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예, 어머님께 그리 들었사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더냐? 복자는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바라보았다. 아버님께서는 어찌 생각하시옵니까? 김대감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무당의 말을 믿지 않는다.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무당이 정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부인이 그 말을 지나치게 따르니 걱정이 되는구나.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제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그 무당이 정말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옵니까? 김대감이 복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냐? 복자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다. 깊이 아는 바는 없사오나 세상 일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다 들었사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네가 아는 게 있느냐?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김대감은 잠시 복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물러가거라. 복자가 물러나자 김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안채. 향미가 고씨 부인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요즘 동서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고씨 부인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냐? 제 말마다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어머님께서 제게 내리시려던 것들까지 막는 듯하여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그건 네 동서가 총명하여 그런 것이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아니겠느냐? 향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게 아니라 혹시 저를 못마땅히 여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여쭙는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복자는 예의 바른 아이니라. 향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야 해. 그날 밤 향미는 몰래 설화당 무당집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무당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설화당이 향을 피우고 앉아 있었다. 왔느냐? 어머니 큰일이에요. 향미가 앉으며 말했다. 복자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확실하냐? 그날 돈주머니를 떨어뜨린 사람이 복자일 거예요. 제가 물어봤는데 부인하긴 했지만 분명 그 아이예요. 설화당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를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구나. 어떻게 하죠? 만일 고씨 부인께 고하기라도 한다면. 아직은 말 안 했을 거다. 어떻게 하세요? 만약 말했다면 벌써 네가 쫓겨났겠지? 아직 확신이 없는 게다. 향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설화당이 천천히 북채를 들어 올렸다. 복자를 먼저 치워야 한다. 치우다니.
그럼 죽이란 말이 아니다. 저 집에서 내쫓으면 된다. 내가 고씨 부인을 찾아가서 복자의 팔자에 흉살이 끼었다고 하마. 흉살이요? 그래. 복자가 김대감 댁에 있으면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면 된다. 고씨 부인이 믿을까요? 설화당이 비웃었다. 그 여자는 내 말이라면 뭐든 믿는다. 걱정 말거라. 향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언제 가실 거예요? 내일 당장. 다음 날 오후 김대감댁 대문 앞에 설화당이 나타났다. 손에는 방울과 북채를 들고 있었다. 고씨 부인, 설화당이 왔소이다. 대문을 지키던 하인이 급히 안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고씨 부인이 허겁지겁 나왔다. 아이고, 설화당 무슨 일로 이리 오셨소? 설화당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급한 일이 있어 왔소이다.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소. 고씨 부인은 설화당을 안채로 모셨다. 방문이 닫히자 설화당이 북채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 흉몽을 꾸었소이다. 흉몽이요? 김대감 댁에 검은 기운이 서려 있는 꿈을 꾸었소. 그래서 급히 사주를 다시 봤더니 고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이요? 둘째 며느리 복자 말이오. 그 아이 팔자에 흉살이 끼었소이다. 아니, 흉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설화당이 손가락으로 사주를 짚으며 말했다.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 팔자가 바뀌었어. 혹시나 해서 다시 짚어봤더니 역마살과 과부살이 겹쳐 들어왔소이다. 그게 사실이요? 내가 거짓말하겠소? 이대로 두면 준식 도련님이 3년 안에 죽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릴 것이오. 고씨 부인의 손이 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설화당이 한숨을 쉬었다. 복자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하오. 내보내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소. 복자가 이 집에 있는 한 재앙은 계속될 것이오. 고씨 부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였다.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복자의 목소리였다. 고씨 부인과 설화당의 눈이 마주쳤다. 고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복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 순간 복자와 설화당의 눈이 마주쳤다. 설화당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내려놓았다. 설화당께서 오셨군요. 복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설화당이 대답했다. 그래, 중요한 일로 왔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고씨 부인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다, 둘째야. 네가 알 일이 아니니 물러가거라. 복자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예, 어머님. 방문이 닫혔다. 복자는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고씨 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복자를 내보내야만 하오? 다른 방법이 없소이다. 준식 도련님을 살리려면. 복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역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복자는 방에 혼자 앉아 깊이 생각에 잠겼다. 섣불리 입을 열어서는 안 돼.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모함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야. 복자는 마음을 굳혔다. 직접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음 날 아침 복자는 고씨 부인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며칠만 다녀와도 되겠사옵니까? 고씨 부인은 복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설화당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 다녀오너라. 복자는 짐을 챙겨 길을 나섰다. 그러나 친정으로 가지 않고 한양으로 향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한양. 복자는 향미가 살았다던 골목을 찾아갔다. 낡은 초가들이 늘어선 좁은 길이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에게 넌지시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살았던 향미라는 처녀를 아시오? 한 안악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향미라면 그 무당집 딸 말이요? 복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안악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설화당이라는 무당의 딸인데 예전에 아이를 낳고 동네를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지금 향미의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 했다. 복자는 곧장 북촌으로 향했다. 골목 끝 초가집 마당에서 노파가 어린아이 둘을 돌보고 있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실례하옵니다. 혹 향미라는 일을 아시는지요? 노파는 복자를 유심히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들통이 난 게로구먼. 복자는 노파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향미가 아이들을 버리고 설화당과 짜고 양반가에 시집왔다는 사실까지. 노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 뱃속으로 낳은 딸이고 내 핏줄인 손녀지만 그릇된 길로 간 죄까지 감싸줄 수는 없는 법이여. 설화당 그년이 말하길 안성에 큰 부잣집이 하나 있는데 마님이 귀가 얇아 무당 말이면 금도 내어놓는다 하더구먼. 그래서 향미를 며느리로 들여보내 굿이다 치성이다 핑계를 대고 재물을 끌어내려 했다 하더라. 처음부터 복을 빌어주려 한 게 아니라 집안을 제 손아귀에 넣으려던 셈이지. 노파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여. 복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데려가도 되겠사옵니까? 제 자식은 제 어미 곁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노파는 한숨을 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자가 안성으로 돌아온 날, 김대감댁 마당에서는 큰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설화당은 복자의 흉사를 막아야 한다며 앵마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북소리가 울리고 주문이 이어졌다. 그때였다. 대문이 삐걱 열리며 복자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 둘이 서 있었다. 고시 부인이 놀라 물었다. 복자야, 저 아이들은 누구냐? 복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마당 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아이들이 향미를 보자마자 외쳤다. 어머니! 어머니! 마당이 얼어붙었다. 향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나는 모른다. 저 아이들은 모르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울며 향미의 치마를 붙잡았다.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향미, 이게 무슨 일이냐? 복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님, 어찌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이 집에 오셨나이까? 고시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자는 한양에서 확인한 사실을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설화당을 향해 물었다. 형님이 당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왜 숨기셨나이까? 마당이 술렁였다. 설화당이 북채를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가 김대감을 살려내지 않았느냐? 너를 이 집에 들여보낸 것도 바로 나요. 그 은혜를 잊고 어찌 이리 배은망덕하단 말이냐? 복자는 담담하게 되물었다. 그것이 정말 신통력이었사옵니까? 아버님께 매일 드시라며 어머님께 건넨 그 약재는 몸을 돋우는 약이 아니라 여러 가루를 뒤섞어 도끼가 돌게 만든 것이옵니다. 설화당의 얼굴이 굳었다. 설화당의 치성이 효험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약재를 더는 드시지 않게 되시자 병세가 잦아드신 것이옵니다. 복자는 품에서 작은 소금 단지를 꺼냈다. 더 이상 거짓 주술은 이 집에 통하지 않사옵니다. 복자는 한 줌의 소금을 집어 설화당에게 뿌렸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고시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무당 말만 믿은 내가 어리석었구나. 김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화당을 노려보았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설화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러섰고 향미 역시 집을 떠나야 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 김대감 댁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고시 부인은 더 이상 무당을 찾지 않았고 준식과 복자는 금슬 좋게 지냈다. 이듬해 봄에는 아이도 태어났다. 어느 가을날 복자는 장터에서 우연히 향미를 보았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다. 복자는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거짓으로 쌓은 것은 결국 무너지는 법. 복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대문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흘러나왔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양반 가문이 있었다. 그 집에는 3대에 걸쳐 겨우 얻은 15살 종손이 있었는데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는 해를 넘기기 어려울 만큼 병세가 깊어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 이선을 불러 말했다. 이선아, 살아생전에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 이 아비 죽기 전 소원이다. 그 간절한 바람을 외면할 수 없어 집안 어른들은 사방팔방 수소문하여 감은 좋고 인물 좋고 품행 고운 색시를 찾았다. 그리하여 택한 이가 바로 고을 남쪽에서 이름난 양반 집안의 딸 수련이었다. 비록 나이는 이선보다 3살 위였으나 단아하고 얌전하여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보다 더 좋은 혼처는 없다며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이선은 푸른 비단 옷을 입고 상객들과 함께 신부집으로 향했다. 깃발이 나부끼고 피리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색시는 어떤 여인일까? 나를 마음에 들어 할까? 이선은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신부집 대문을 들어섰다. 저만치 연지곤지를 찍은 색시가 고요히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쿵 하고 튀어나올 듯 가슴이 유동쳤다. 이선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서며 색시를 힐끗 바라보았다. 고운 이목구비에 숨이 막힐 듯 수려한 모습이었다. 저리 고운 처자가 내 색시라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자기도 모르게 번진 미소를 애써 입술을 다물어 숨겼다. 혼례를 치르는데 이상하게도 신부 수련의 얼굴이 갈수록 새하얗게 질려갔다. 고운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숨결은 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인이라는 막중한 일을 두고 맨정신인 이가 어디 있겠는가. 혼례 내내 수련은 고개를 떨군 채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이선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아니, 색시가 안색이 영 좋지 않구먼. 그러게 말이야. 어디 몸이 편찮은 것 아닌가? 식은땀을 흘리며 핏기 없이 서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고 상객들 사이에서는 슬금슬금 수군거림이 일었다. 이선은 속으로 조심스레 생각했다. 내가 어려서 싫은 것일까? 마음에도 없는 혼례를 치르니 저리 힘겨운 모양이구나. 표정이 잔뜩 굳은 수련을 보고 이선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혼례식도 치렀는데 어쩌겠는가. 밤이 깊어지자 신방에 단둘이 남겨졌다. 이선은 색시의 옷을 벗겨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막상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며 괜히 헛기침만 해댔다. 수련 역시 긴장한 탓인지 굳은 얼굴로 땀방울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이선은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수련의 곁으로 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저기 색시,
괜찮으신지요? 수련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수련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선은 깜짝 놀라 다가갔다. 아니, 왜 그러시오? 어디가 아픈게요? 수련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을 토해냈다. 어쩔 줄 몰라 허둥대던 이선은 장인 장모를 부르려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수련이 절박하게 손을 뻗어 이선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제발 아무도 부르지 말아주소서. 부탁드립니다. 이선은 그 간절한 애원에 발을 멈추었다. 수련은 손수건을 입에 물고 온몸을 떨며 배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선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주먹을 꼭 쥐고 서 있었다. 수련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배를 움켜쥐자 치맛자락 사이로 무언가가 쑥 하고 튀어나왔다. 이선은 반사적으로 두 손을 뻗었다. 아니, 이건 손에 안긴 것은 조망만한 몸으로 가느다란 숨결을 이어가는 작은 아기였다. 이선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이내 꼭 숨을 삼키며 옆에 놓인 작은 칼을 집어들었다. 불씨 위에 칼끝을 달구고 떨리는 손으로 칼을 탯줄에 댔다. 짧은 소리와 함께 탯줄이 끊어졌다. 작고 여린 몸 사이로 고추가 뚜렷이 달려 있었다. 분명한 사내아이였다. 수련은 기운이 다 빠진 듯 그 자리에 푹 주저앉고 말았다. 체념한 얼굴로 두 눈을 꼭 감더니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첫날 밤에 갓난아이라니 기가 막혀도 이보다 더 막힐 수는 없었다. 집안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식을 보길 원했지만 이건 빨라도 너무 빨랐다. 이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혼인을 무효로 돌리고 돌아가려 했으나 구슬프게 울고 있는 수련의 얼굴을 바라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대로 등을 돌려 떠나버린다면 이 여인의 앞으로의 일이 불보듯 뻔했다. 고작 15의 어린 신랑에게는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일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수련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하옵니다. 저는 차마 간이 변명조차 할 낯이 없습니다. 목이 메인 탓에 수련은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연이야 차차 알게 되겠지요. 어린 신랑의 담담한 말에 수련은 참았던 울음을 숨죽여 터뜨렸다. 그 울음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 이선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고는 금세 숨이 끊어질 듯 창백해진 색시를 바라보았다. 한참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다. 이선은 문간까지 걸어가 불이 켜진 안채 쪽을 향해 나직이 불렀다. 장모님, 잠시만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얼핏 잠이 들었던 장모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아니,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인가, 이서방? 장모가 허둥지둥 달려나오자 이선은 머쓱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지 허기가 져서 영 잠이 오질 않습니다. 혹 미역국에 따뜻한 밥 한 그릇만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역국? 나 원참, 이 야밤에 웬 미역국인가? 근데 우리 수련이는 어쩌고 있고? 남편이 배가 고프다는데 얘는 뭐 하고 있다니? 장모가 신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이선은 깜짝 놀라 급히 손을 내저었다. 색시도 힘에 겨웠는지 지금 막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깨우기도 미안하여 송구하지만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선은 머리를 극적이며 머쓱해했고 장모는 첫날 밤에 별일도 다 있다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 뒤 따끈한 밥과 맑은 미역국이 신방 앞으로 내어졌다.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방 안 가득 번졌다. 이선은 맑은 국물에 고슬고슬한 밥을 말아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수련의 입가로 가져갔다. 자, 어서 한술 떠보시지요. 많이도 고단하였을 텐데 이거라도 드시고 힘을 내셔야지요. 수련은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국밥을 받아 먹었다. 미역국을 몇 술 삼킨 뒤 간신히 숨을 고르며 떨리는 눈길로 이선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를 품은 몸을 숨기고 시집 온 이 죄를 어찌 감히 용서받을 수 있겠나이까. 부디 지금이라도 저를 버려주십시오. 이선은 가만히 수련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히 물었다. 이 아이는 어쩔 셈이오? 그 물음에 수련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선은 그런 수련을 잠자코 내려다보았다. 아기를 품에 꼭 안은 채 방 안을 한참이나 서성이다가 문득 무언가를 결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잠깐 나갔다 오리다. 이선은 수련에게 조심스레 속삭이듯 말하고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살금살금 문을 열어 밖으로 나섰다. 새벽 어스름이 깃든 마당을 지나 처가에서 멀지 않은 큰 나무 아래로 향했다. 어둠 짙은 나무 밑 조심스레 포대기를 풀어 아기를 곱게 감쌌다. 그리고는 아기의 작은 이마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가야, 곧 데리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기의 얼굴을 한 번 더 눈에 담고는 다시 신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선이 방문을 여는 소리에 누워있던 수련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수련은 창백한 얼굴로 이선을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아기는 어찌하셨나이까? 아무도 모르게 냇가 옆 큰 나무 아래에 두고 왔소. 수련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다. 결국 서방님이 버리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아가야. 수련은 속으로 생각하며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곧 본가로 떠날 것이오. 몸이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우리 집으로 오시오. 수련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닭이 울어대고 새벽빛이 어슴풀에 비치기 시작하자 이선은 아침도 밝기 전에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서둘렀다. 법도대로라면 이틀쯤 더 머물러야 마땅했지만 집에 계신 어머님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둘러대며 본가로 돌아가겠노라 하였다. 아니 왜 벌써 가려고 그러는가? 어머님 몸이 편찮으신 걸 두고 나왔는데 어젯밤 꿈에 어머님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나이다. 이선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길은 급하고 색시는 몹시 피곤해 보이니 열흘쯤 뒤에나 보내주십시오. 안쓰러운 표정을 지은 장인과 장모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선은 깊숙이 절을 하고 상객들과 함께 본가로 향했다. 큰 길을 지나 냇가에 이르렀을 무렵 이선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저기 나무 아래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냇가로 내려가 나무 밑을 살펴보니 정말로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가냘픈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세상에나, 누가 이런 어린 것을 여기에 버려두었단 말인가? 그러게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나. 상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이선이 조용히 걸어 나와 두 손으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말했다. 이 아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상객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이선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어찌 이 가여운 아이를 냇가에 버려두고 그저 모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가 숨을 삼키듯 조용해졌다. 아기는 이선의 품에 안겨 조금씩 울음을 그쳐갔다.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서는 이선을 본 부모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네 색시는 어쩌고? 웬 아이를 안고 들어오느냐? 그러게 말이요. 첫날 밤에 아이가 나올 리도 없을 테고. 당황한 부모님의 물음에 이선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집으로 오는 길에 큰 나무 아래서 이 갓난아이를 발견했나이다. 포대기에 쌓인 채 울고 있는 것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이리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망설였다. 허나, 그렇다고 네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냐? 이선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 어젯밤 꿈에 청룡이 제 몸을 감싸며 이 나무 아래로 이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꿈이 하도 또렷하여 마음에 남았는데 정녕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인 듯합니다. 부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선이 품에 안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자손이 귀한 집안이라 네 핏줄은 아니라 하여도 보통 인연은 아닌 듯 싶구나. 말끝에 스며든 아버지의 깊은 한숨에 이선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다만 걱정스러운 듯 어머니가 말을 덧붙였다. 허나 네 색시가 어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제 막 시집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라니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이선이 호기롭게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건 염려 마십시오. 감히 가장의 뜻을 여인이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단호한 대답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어리다고 걱정했더니만 장가를 다녀오더니 하루아침에 어엿한 사내가 되어 돌아왔구먼.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는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잠자코 미소만 지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신부 수련이 탄 가마가 이선의 집 앞에 당도했다. 마당으로 나온 시어머니는 안쓰러운 눈길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다정히 물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느냐? 이제 몸은 좀 괜찮은 게냐? 수련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님. 잠시 머뭇거리던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아가, 놀라지 말거라. 이선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나무 아래서 이 아이를 주었다지 뭐냐. 하늘이 주신 아이라며 네 서방이 고집을 부리니 난들 어찌하겠니. 노여워 말고 정이라도 붙여보거라, 응? 시어머니의 손에서 아기를 받아든 수련은 손끝이 사르르 떨렸다. 가슴에 안긴 작은 아이는 제 뱃속에서 낳은 핏줄이 분명했다. 버린 줄만 알고 있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품어주려 했다니. 생각지도 못한 은혜에 수련은 아이를 꼭 안은 채 이선을 바라보았다. 수련과 눈이 마주친 이선은 조용히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품에 안을 수 없으리라 여겼던 아이를 이렇게 다시 안게 되다니. 수련은 참아왔던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려내렸다. 속사정을 알 길 없는 시어머니는 하염없이 우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에구, 어쩌냐. 그래,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리 눈물을 흘리겠냐. 시집 오자마자 네 핏줄도 아닌 아이를 키우라니. 그 후 수련은 시부모를 지성껏 모시고 아기를 정성껏 키워나갔다. 그 정성 덕분이었을까? 이선의 집안에는 웃음과 복이 하루가 다르게 번져갔다. 색시 하나 잘 들이더니 복이 한꺼번에 들어왔구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수련은 남편 이선을 대할 때도 늘 깍듯이 공경하고 때로는 믿음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 비추는 뜰을 부부는 나란히 거닐었다.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던 이선이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그날 밤도 참 달이 환했지요.
수련은 놀란 듯 이선을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숙였다. 이선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 혹시 괜찮다면 저 아이의 사연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다 저의 행실이 조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보름달 밝은 밤, 강으로 목욕을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저를 흠모하던 사촌오라버니가 멀리서 뒤를 따라온 모양입니다. 수련은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끝을 꼭 쥐었다. 목욕을 하다 소변이 마려워 잠시 강가로 나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오라버니에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고 말았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다. 차마 부모님께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사옵니다. 모든 죄를 저 하나가 짊어지면 족하다 여겼나이다. 수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럽게 울음을 삼켰다. 이선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수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시집가는 날 이 아이를 품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리 크나큰 허물을 지닌 몸으로 어찌 감히 서방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었겠나이까. 이선은 수련을 다정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여겼기에 나는 처음부터 그대를 의심하지 않았소. 그대는 이미 나의 아내요. 이 아이는 내 심장에서 낳은 내 자식이요. 서방님만 믿고 살겠나이다. 제 흠을 이렇게 품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로 포개졌다. 그 뒤로 부부는 하늘이 내린 듯 귀한 인연으로 삼형제를 더 얻었다. 자손이 귀에 늘 걱정만 하던 집안에 복이 연달아 쏟아진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용모가 빼어나고 총명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재주가 뛰어나기로는 역시 맏아들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집에서 산정순 육판서가 났다 하니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다. 뜰 안을 가득 메운 웃음소리와 자손들이 번창하는 기쁨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며 끊이지 않았다.